안녕하세요. 구비스의 피터입니다. 네, 오늘은 대중매체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. 네, 워낙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단지 그 인터넷 나무위키에 뭐 지금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그냥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. 2021년 4월 22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. 특히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가 아닌 잘못된 길이라며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이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비난받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20대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는 건가라며 명백한 꼰대 발언이라며 정신 좀 차리라고 맹비난했다. 노웅래 의원은 지금 제2의 박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자제해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각 나라마다 이제 규제 당국이 있고 그 규제 당국의 수장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경계성의 메시지를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흔히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금융위원장으로서 약간 그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는 전혀 뭐 이상할 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,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.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옐렌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monetary transaction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단이다. 그리고 불법 행위에 쓰이고 있다.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. 제롬 포웰 의장도 사실 제일 우호적이었어요. 그분은 비트코인은 골드의 리플레이스먼트지 달러의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다. 투기성 자산이다.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. ECB의 크리스틴 라가드도 자금 세탁에 돈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였고요. 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내재 가치가 없다. 뭐 왜 비싼지 이해를 못하겠다. 뭐 이런 취지 내용의 발언이었는데, 이제 가장 큰 이번에 이 화제성을 일으킨 이유는 위원장님의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유교적 사상이 반영이 되어버려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그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. 이 위원장님이 61년생이신데 그분이 자라온 환경과 지금 젊은이들이 자라온 환경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치관 차이에서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두 가지죠. 하나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서는 공인이나 상인들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가 근대화를 빨리 일으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건 역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깊게 들어가진 않고, 뭐 어쨌든 공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는 현대사회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상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은 그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아주 뿌리 있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그 자산 가격의 시세 차이,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런 성향이 아직도 한국 사회는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이 항상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,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를 볼 경우에는 한국만큼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거론되지는 않거든요.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에 대한 반응 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훨씬 더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같은 동양권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것을 봐도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 물론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건 단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투기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막 어떻게 뭔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발상은 그렇게 없거든요. 크게 약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되게 한국의 어떤 뿌리 깊은 유교적 사상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둘째로는 그거죠. 이제 어른이 가리켜야 한다는 이런 발언,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유교적 발상이고,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발언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 부분의 발언은 대부분 그 TV 매체에서는 삭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육성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,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발언, 굉장히 어떤 지금 젊은 세대들, 어떤 유교적 사상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은 젊은 세대들한테는, 그리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, 그리고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이런 것도 굉장히 훨씬 더 넓은 그 기성세대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대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용하는 게 기성세대보다는 빠른 거고, 아마 이런 거에서 좀 현실과의 좀 괴리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
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업계는 특히 이제 한국만을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룰을 만들어서 공정한 거래가, 공정한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, 투자자 보호라는 거는 손실난 거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고 룰 메이킹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관계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, 새로운 사고방식, 이런 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나는데, 기득권 세력은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엄청나게 견제를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. 이거는 뭐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지역에서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자동차라는 기술이 이 세상에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생소했었고 좀 위험하다고 사람들도 느끼고, 또 자동차라는 기술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. 기차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각종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Locomotive Act of 1865라고 Red Flag Act라고도 알려져 있는데, 왜 Red Flag Act라고 알려져 있냐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몇 가지 내놨는데 재미있어요. 지금 보면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꼭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사하고 조수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자동차보다 한 50m 정도 앞에 먼저 걸어가면서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지금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길을 비켜주세요, 위험합니다 라는 경고를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, 그 당시 사람들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이라는 이름하에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대중들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된다,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. 결국에 영국은 그 당시에 여러 규제를 이거 외에도 많이 내놨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는 신기술의 그 혁신은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분석을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. 뭐 90년대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비관론자들이 많았죠.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은 빌 게이츠랑 데이빗 레더맨이라고 90년대에 턱쇼 호스트가 있었는데, 이 두 분이 95년에 했던 토크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 보면은 아직도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기 전에 대화였는데, 거기 보면 데이빗 레더맨이 빌 게이츠한테 인터넷이 도대체 뭐가 대단한 거냐는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대화가 있어요.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. 뭐 이런 식이에요. 이 인터넷이라는 거 이거 진짜 뭐 대단한 거냐, 인터넷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에 대한 야구 중계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도 있고, 좋아하는 음악을 정보도 얻을 수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라디오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, 뭐 신문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오고 가요.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인데 뭐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봐도 괜찮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로 알려진 폴 크루그맨이 1998년에 한 얘기죠. 인터넷에 관한 비관론을 얘기를 하면서, 인터넷은 굉장히 뭔가 호들갑이다, 이 기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2005년쯤 되면은 인터넷이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팩스라는 게 많이 썼었죠. 2005년쯤에는 인터넷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팩스 머신이 경제에 미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,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이것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,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경제학자조차도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. 한국의 예를 들어도 뭐 최근의 예는 뭐 이런 거죠. 아이폰이 이제 처음에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왔지만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.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재벌들이 국내 대형 핸드폰 회사랑 이동통신 회사들이 아이폰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들의 어떤 그 수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굉장히 도입을 늦추고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고,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,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잊고 사는데,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동통신사들이 국내 핸드폰 제조업체들의 그 제조하는 과정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기능을 설치 못하게 한다든지, 뭐 그 외에 자기네들 그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성을 해칠 것 같은 뭔가 그런 기능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어떤 앱 개발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줄 때 5%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동통신사가 핸드폰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, 이익 구조였고, 근데 이런 걸 정말 파격적으로 깬 게 아이폰의 등장이며
수익이었던 거죠. 지금은 뭐 앱 개발자들이 70%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돼 있고 30%를 애플사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요새는 그것조차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더 심한 상황이었던 거죠. 5%밖에 안 줬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득권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뭐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, 또 한 가지는 여태껏 사고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개념이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이미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끼워 맞추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재미있는 반응들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. 그런 비슷한 상황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뿌리 깊은 유교적 사상이 혼합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격분을 사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, 그리고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과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고, 저는 뭐 이번에 이 일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,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로컬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노이즈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,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, 이거에 중점을 두고 계시면은 단기적인 뉴스 노이즈나 아니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